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베테런스데이 뉴욕시 퍼레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베테런스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배너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 드라마인 탄핵 공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84개의 트윗을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신문 더 힐에는 이번 정치 드라마가 사회적 통념을 깨고 탄핵에 대한 여론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칼럼이 실렸지만 시작돼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공화당에서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탄핵 청문회에 출석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볼턴은 수첩 작성의 귀재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 가능성을 보여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주목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부자 블룸버그가 돈 주고 표를 살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돈의 위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집니다. 14선 공화당 중진인 스티브 킹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자서전에서 전 국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했다는 말을 했다고 썼습니다. 애플 크레딧 카드가 크레딧 라인을 정할 때 남녀 차별을 심하게 한다는 불만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베테런스데이이기 때문에 일부 직장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베테런스데이나 어떤 날이나 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베테런스데이 그 퍼레이드에 나가서 연설을 하기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 그만큼 대통령이 이렇게 그 미국의 군인들을 생각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욕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도 한국 TV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이라고 치시면 직접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게 됐습니다.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알고 계신 것처럼 뉴욕의 주지사와 뉴욕시장이 전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큰 연설 같은 것을 할 때 항상 그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렇게 뉴욕시 그 베테런스데이 퍼레이드에 와서 연설을 하고 싶다면 하시기는 하시되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런 그 부탁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한 뒤에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마치 그 군인의 날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검은색 제복 비슷한 옷을 입고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베테런스데이이기 때문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뉴욕이라든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재향 군인이 됐건 현역 그 복무 군인이 잠깐 휴가를 나와서 커뮤니티에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줘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뜻으로 그분들께는 디스카운트를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밥값을 받지 않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늘 있는 미국의 그 베테런스데이의 트래디션이고요. 국립공원의 경우는 오늘 그 연방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그룹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재향군인 가운데서 그 vote vet이라고 그 베테런스 할 때 그 vet에서요. vote vet이라는 단어가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오늘 그 미국의 그 베테런스들은 그 군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 안보인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하는 배너를 비행기를 빌려서 여러 그 지역에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라든가 애리조나주, 켄터키, 콜로라도주. 이
vote vet의 그 목표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도 있지만 그 지역의 상원 의원들에게 우리의 그 입장을 알린다 하는 건데 보면 알겠죠? 켄터키주가 미국의 공화당의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의 지역구고 그리고 코리 가드너 같은 사람이 콜로라도 주니까요. 그래서 베테랑스 데이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때의 그 베테랑스 데이 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을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대통령이 안 갔어도 또 부통령은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보낼 수 있는데 부통령도 안 보냈다느니 이런 얘기가 주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올해는 내년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그 연설을 하는 것으로 베테랑스 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도 민주당과 또 공화당 모든 그 정치인들의 마음에도 지금 가장 그 머리, 마음 모두에 다 그 하트 마인드에 다 있는 것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부터 갑자기 목이 막히죠? 괜찮습니다, 이제. 7시부터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탄핵 절차에 관한 공개 청문회가 열립니다. 1973년도에 그 드라마, 리처드 닉슨이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던 그 드라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해서 그 hottest daytime soap opera라고 데이타임 아주 핫한 드라마가 수요일에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라 리처드 닉슨 때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곳을 골라서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에 그 청문회를 중계하는 매체에 진행자가 그 코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1973년도 그날의 그 상원의 청문회는 미국 사람들 80%가 어떤 형태로든 뭐 다던 아니면 조금이던 봤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핫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는 하루에 트윗을 84번 트윗 플러스 리트윗까지 포함을 해서요. 일반인들도 하루에 84번 트윗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날은 그 엘라바마에 가서 그 뭐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아주 그 경기장에서는 지난번 한 2번과는 달리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경기장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도 하루에 84번이나 트윗과 리트윗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고 초조하다면 초조하다는 건데 그 가운데서 거의 모두가 그 아담 쉬프 지금 그 민주당 하원에서 대통령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보위원회의 의장이죠. 아담 쉬프 이름이 11번 나왔고 낸시 펠로시 이름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2번 그리고 이제 탄핵에 관련한 단어가 9번 네, 민주당이 5번, 내부 고발자가 11번.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지금 내부 고발자도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탄핵 절차가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관해서 뒷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도 이 청문회에 출석시켜야지 된다 하고 데빈 누네스라고 굉장히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난번에 공화당이 그 하원에서 다수당이었을 때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데빈 누네스가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소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헌터 바이든도 출석을 해라. 또 그 내부 고발자도 출석을 해야지 된다.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은 원래 헌법에서 그의 신분을 보호해 줘야지 되는데 그런 그 주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트윗 등에서 마찬가지 주장을 했는데 뭐 일단 지금은 그 주도권을 민주당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담 쉬프가 그럴 일은 없을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해버렸고요. 공화당이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고발자 그 사람이 말이야 처음부터 그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고 몰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 공화당에서 온건한 사람들은 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 내부 고발자는 보호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 안 했어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 한들 그게 탄핵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조금 바꾸기도 하는데 전략 전술이 일치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서로 다르고 또 백악관과 법무부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위험스럽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공개적인 그 탄핵 절차가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요, 범죄가 아니어도 이 사람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좀 강해지는 거고 발휘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처음에 이제 범죄가 있다 할 때는 그 탄핵 자체를 예를 들어서 범죄로 놓으면은 누군가가 기소를 해야지 되고 결정적으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잖아요. 그 기소하는 팀이 하원이고 배심원이 상원인데 이 경우에는 기소팀이 변호사가 아닌 것이고 그 배심원들이 민간인이 아니라 전부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 돼서 그래서 예전에 그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이 탄핵이라는 게 불안정하다 그런 이유에서 정치인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탄핵에 청문회에 나올 사람이 세 사람인데 전 우크라이나 대사, 피메일 대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대사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마리 요바노비치 그리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 그 여성 대사 이후에요. 그리고는 이제 국무부에서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라든가 유라시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던 조지 켄트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지금까지 비공개 청문회에서 했었던 증언이 거의 일치됩니다. 루디 줄리안이라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너무 많이 개입했고 이제 뭔가 그 부정을 저지르려고 했었다는 그런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 잘하고 있는 대사를 해고시켰다라는 그런 문제죠. 결국은 대통령이 나이브했던 거야? 아니야. 대통령이 다 주도를 해서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아니면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그 어떤 부분적으로 좀 순진한 그런 것을 밀치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화당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이 이 탄핵 절차하는 것이 부정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 공정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대통령을 이제 방어를 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하원이 11월 달쯤에 이 내용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아마 그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올해 말까지는 갈 것 같고 그렇다 한들 그 공화당 하원 의원들 마음을 바꾸기 그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하원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 공화당적인 곳에서 탄생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 공화당 색이 강한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예비선거에서 이겨야지 본선에 갈 수 있잖아요. 본선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뭐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버트 그 헌트 씨라고 이 사람은 예전에 그 리처드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취재를 했었고요.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편집장도 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최고의 모델이 1974년도 파이널 위기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리처드 닉슨이 사임되는 것도 몇 주일 내지는 몇 주일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테이프 있었다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증언을 했던 것, 백악관에 그 워터게이트 녹음 테이프 있다라고 한 것, 그리고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뭐 대통령이 그 법 전문가를 해고하고 이 과정에서 며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절차도 정말 공화당에는 큰 그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98년도에 빌 클린턴 탄핵 절차,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모니카 루윈스키라는 여성과 어떠한 그 관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한 게 뭐 증언을 잘못했다, 사법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한 그 여자 인턴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 남녀 관계가 됐던 그냥 스쳐가는 관계가 됐던 어페어가 됐던 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정치적인 라이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적용을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페이스를 보고 보이스를 들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일반인들의 마음이 바뀌고 일반인들의 마음이 바뀌면 공화당의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알버트 헌트 씨가 의회신문 더 힐에 쓴 그 기고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그 3월 그 정도까지는 대통령 자리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미국의 모든 그 방송의 탑 뉴스는 라디오고 또 텔레비전이고 바로 이 한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굉장히 그 부자인 이 사람이 민주당 그 예비선거에 들어간다 하는 신호를 엘라바마주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고, 그런데 아직 그렇다고 이 사람이 꼭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언제라도 하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그 긴장을 하고 우선 그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리틀 블룸버그라고 얘기를 하고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알렉산더 오카시아 콜테스 그 젊은 뉴욕구의 여성 그 연방 하원 의원이요. 함께 아이오와주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마이클 블룸버그는 돈으로 선거 내지는 투표를 살 수가 없다. 나는 미국의 그 어떤 그 부의 불균등 같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서고 있는데 그가 돈이 많다고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이라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탄성이라든가 그 나아가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거리 같은 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게 돈이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원래 그 뉴욕 시장을 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쭉 민주당이었다가 시장을 해야지 되겠으니까 공화당으로 출마를 해야 되겠네 해서 공화당으로 출마를 했고 그 뒤에도 본인의 돈을 처음에는 뭐 몇천만 달러 그 뒤에 시장을 하는데도 1억 달러를 써서 사실은 그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오와라든가 뭐 여러 뉴햄프셔라든가 일찍 선거가 치러지는 곳에서는 스킵을 하고 어차피 대의원 숫자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슈퍼 튜스데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뭐 네바다라든가 이런 그 3월에 화요일에 치러지는 그런 슈퍼 튜스데이 때부터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텍사스 주를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는 조 바이든과 그 피트 부리저지에게 나쁠 텐데 조 바이든 그 부통령 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아주 편안하다기보다는 좀
쿨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더군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소득 간의 격차를 줄여야지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불호감도가 높습니다. 25%가 아예 난 마이클 블룸버그 잘은 모르지만 뭐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전국구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잘은 모르지만 난 그 사람 별로야. 부자기 때문에 뭐 52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그의 자산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모닝 컨설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 5,387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명인가 후보에 나온 사람이 그 정도로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6번째 지지율은 아주 낮아요. 한 4% 지지율.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약에 본선이다 하고 겨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6% 정도로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수첩이 중요하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원 탄핵 청문회에 지금 공개 청문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인데 비밀을 워낙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와일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만날 때 사람들이 뭐 보통 이제 대통령 말을 이렇게 듣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무슨 북한 이런 데는 전부 사람들이 수첩 적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백악관에서 존 볼튼의 경우는 어떤 미팅에든 꼭 수첩을 들고 가서 수첩인지 아무튼 메모지인지 뭔가를 적는답니다. 꼼꼼하게 적는답니다. 꼼꼼하게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존 볼튼의 경우는 대통령과 독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 수도 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누구의 수첩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공화당으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또 법원에서 지금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을 청문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 연방 법원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는 나갈게 하고 계속 명분 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좀 허망하다? 이렇게 끝났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이클 볼튼은 존 볼튼은 200만 달러 인세를 일단 받고 인세가 아니라 책을 쓸 때 처음에 받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원 청문회에서 어떠한 내용 출석도 안 하고 뭔가를 증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선거에 임박해서 대통령을 크게 타격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 존 볼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존 볼튼이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뭐 이란, 러시아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란 정도 빼고요. 그렇지만 존 볼튼의 하나가 지금까지 잘 지적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파워의 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왕적인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형태로 외교 정책을 썼다면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존 볼튼이 좋아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관련된 미팅을 수없이 많이 갔었던 사람이 이 존 볼튼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존 볼튼보다 훨씬 주목받는 사람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입니다. 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참 체구도 작은데요. 공화당에 정말 그 떠오르는 별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 대통령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그런 공화당 사람들의 불만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서 그 불만에 얹혀져 가지 않으면서 살짝 빠져나온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폴 라이언 전 그 공화당 하원 의장과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현명해요. 니키 헤일리가 대통령을 어떤 때는 비난을 하면서도 또 대통령을 지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난할 때는 그 유엔 그 대사로 있었을 때는 북한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그 with all due respec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유엔 대사가 되기 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만나고 또 백악관 비서실장, 그 당시에는 존 켈리였었죠. 그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본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야지 되는 때가 참 많은데 그게 다 나라를 위해서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니키 헤일리 당신도 유엔 대사로서 아주 그 중요한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가 이제 그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얘기가요.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NPR 방송, CNN 방송 등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유엔 대사로.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고 이 렉스 틸러슨이라든가 또 존 켈리 비서실장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측근히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2018년도에 존 켈리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먼저 떠났고 두 사람은 이제 해고당한 식으로 떠났고 아니죠. 존 켈리가 나중이었던가요? 니키 헤일리는 현명하게 처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대접받고 떠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집무실인가요? 같이 나란히 앉아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떠나게 돼서 아주 서운해요. 이런 형태로 대통령이 그때 처음으로 본인이 하이어했던 사람을 우아하게 보내줬고 그 이후로는 설령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낼 때도 전처럼 렉스 틸러슨처럼 그 트위터로 해고를 한다든지 렉스 틸러슨이 트위터로 해고할 때 화장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다던가 하는 그런 뒷얘기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랬던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에 다시 나설 거죠. Maybe 부통령 후보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someday in the future에 대통령은 why not?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고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전화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책도 지금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고요.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잠시 뒤에 다른 이슈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권자들은 마이클 블룸버그 별로다라고 얘기를 한다지만 마켓은 굉장히 좋아하네요. 돈의 흐름을 잘 알고 그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특히 이제 제로미 파웰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21년 내년 후년에 초에 이제 임기가 마감이 되면은 끝나면은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임명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동안의 성향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자넷 옐렌처럼 그 전임자처럼 조금 중도면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마켓이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좀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해서 블룸버그 그 뉴스 등등이요. 해서 돈을 번 사람이니까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좀 활발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 기간 산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동시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이런 분야에 굉장히 좀 베네핏이 될 것이다 해서 마켓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다 하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처음에 이제 출근할 때 새벽에 NPR 방송에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그래? 그 애플이라는 그런 혁신적인 회사가 남녀 차별을 한단 말이야.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하고 조금 그럴 수가 하고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꼭 애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은부터 말씀드리자면 애플이 이제 새로 크레딧 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애플 새로운 크레딧 카드가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크레딧 리밋을 굉장히 차이를 둬서 준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 참 신고정신 좋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내 와이프보다 크레딧 점수가 훨씬 낮은데 나쁜데 크레딧이 나쁜데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더 많은 그런 그 크레딧, 그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남자가 목요일부터 계속 트윗을 했는데, 데이빗 하이네마이어 하서라는 이분이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아니 그 크레딧 점수가 훨씬 좋은데 내 이 애플이 준 크레딧 그 리미테이션이 그 액수가 20배가 더 많아. 내 와이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플의 그 공동 그 창업자도 정말 나도 그러네.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 나도 그러네. 나도 내 와이프보다 내가 그 애플의 그 크레딧 카드의 그 제한 액수가 10배나 많아. 그런데 우리 집은 와이프하고 내가 다른 은행 어카운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크레딧 카드도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 어카운트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산을 그 분리해서 서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남자라는 이유로 왜 크레딧 카드 신청할 때 피메일 메일 이런 거 들어가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애플의 이 공동 창업자조차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는 그 사람이 아닌 그 알고리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 자체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아마 이게 고쳐지겠죠, 곧. 처음에는 다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버의 CEO가 이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이 이거 너무 시사에 어두운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사업하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단정하게 그릇 깔끔하게 해서 뭐 항아리 칼국수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시던 아니면 큰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시기 위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 아니죠? 맞게 알았죠? 네. 그런데 우버의 CEO가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말 카쇼기를 살해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악시오스의 그 기자가 계속 물어본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의 CIA도 결론 내리기에 그 사우디의 왕세자가 그 뒤에 있고 그리고 사우디의 정보국이 다 개입을 했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이 다 뒤에 있었던 것 아니냐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그 왕자가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우버도 실수를 합니다. 그 애리조나에서였었죠. 여성 한 명이 숨졌던 그 스스로 가는 자동차 무인 자동차는 아니고 자동차에서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이 엑시오스에 연락을 해와서 내가 말을 크게 잘못한 것 같다 하고 그 다음 날은 아예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에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정말 그 실수인 것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인터뷰하면서 CIA 보고서를 내가 읽었을 리가 있나요? 아예 뭐 실수했을 거예요.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쓴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태생이었잖아요. 자말 카쇼기를 그렇게 무슨 터키의 대사관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를 하고 그랬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우버에 많은 돈을 대고 있고 우버의 주주의 뭐 한 몇 %라고 하던가요? 우버에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주주로 치면은 5번째로 돈을 많이 댄 큰 주주, 대주주인 거죠. 그리고 우버의 이사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그 큰 손, 더군다나 정부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고요.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인터뷰를 한 그 우버의 그 CEO, 그 나라 코스로샤이, 이 사람은 이제 이란계 아메리칸이고요. 자, 이런 일들이 애플과 우버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뭐 한국과도 관련이 되고 그 밖에 또 조금 뉴스 추려야지 되겠는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공화당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28명이 내년에 하원에 예비선거나 본선거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연방 하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직 의원이 아무래도 그 당선되기 쉬운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또 하나가 깨져서 현재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또 민주당이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8명만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화당이 23명이기 때문에 피트킹 뉴욕이 지역구인 14선 의원입니다. 14선이면은 28년을 연방 그 하원 의원으로 복무를 했다는 건데 그 28년 동안 911 사태도 있었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해서 그만큼 했으면 됐다.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면서요. 왜냐하면 워싱턴 DC에 있다가 주말이면은 또 뭐 지역구로 오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또 특히 9.12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뉴욕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했던 기억나는 일이 많다 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트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화당에서 이렇게 정말 그 물이 나가듯이 썰물이 쫙 되는 것처럼 하원 의원들이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 하나의 공화당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민주당이 새롭게 그 의원으로 당선될 확률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그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홍콩 경찰이 지금 3번째예요, 벌써. 10월 달에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그것도 10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시위가 길어지면 뭐든지 그렇게 될 경우는 더 서로 양측에서 각박하게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경찰이 총을 쐈는데 시위대, 우리 자유를 원한다, 민주주의를 원한다 하는 시위대가 길을 막았다 하는 이유로 이제 그 교통경찰과 서로 대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시위대가 오고 하니까 누구를 쏘고 해서 뭐 여러 발 그 발포를 해서 2명이 총에 맞았다 하는 거니까 금요일에 또 1명이 숨졌고요. 이 홍콩의 시위는 결국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의 시기를 늦춰보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우리 홍콩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그때의 완전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누리겠다. 베이징에 속하지 않겠다 하면서 뭔가 범죄인 그 송환 법안에 반대하는요. 범죄인을 송환하면 범죄인만 송환을 베이징에 가서 재판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베이징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범죄에 굴레를 씌워서 베이징으로 가서 가혹하게 가두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홍콩 시민의 얘기잖아요.
물론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그 싸움인 거죠. 벌써 6개월째입니다. 네, 오늘 그 베테랑스 데이이기 때문에요. 정말 미국의 많은 그 식당에서도 군인 여러분들께 감사한다. 뭐 이런 뜻을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요. 엘라바마주에서 뭔가 스케줄이 잘못된 거죠. 오늘 같은 maybe 휴일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날 어떤 식당에 가봤더니 엘라바마의 그 와플 하우스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전에 갔을 때 거기서 먹고 비행기 타고 로스앤젤레스 왔는데요. 딱 한 사람이 혼자 음식 만들고 계산하고 서브하고 다 해서 어느 손님이 뭔가를 도와줬더니 그 다음 손님이 도와주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다 하는 기억이 오늘 나오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